김경래 최강 시사.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사건,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는데, 사실은 오늘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를 모신 거는 죄수와 검사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해서 이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리고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들을 수 있는 때까지 들어보죠. 시민보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징계 관련해 갖고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데서는 남들이 다 하니까, 예. 심 기자가 직접 보도한 부분들 몇 개를 여쭤볼게요. 홍석현 회장을 만난 부분이 이제 변희재 씨와 JTBC와의 소송 이 부분을 이렇게 엮어서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당시 보도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했었죠.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당시에 이제 홍석현 회장과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만남을 보도할 때 날짜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날짜를 11월 20일로 추정을 했었어요. 그 근거는 2018년. 네, 2018년 11월 20일인데 그 당시 근거는 첫째는 그 당시가 11월 하순이었다라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날 비가 왔다라는 증언.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맞춰 보니까 11월 20일밖에 없다라고 해서 추정을 한 날짜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11월 21일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고발이 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이제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날짜가 이 목격자였던 술집 사장님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날짜가 그래서 11월 6일인 것 같습니다. 11월 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잖아요. 감찰을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당시에 걸려 있었던 사건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보다는 태블릿 PC 건이 나온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은 이른바 범삼성가로 넓게 보면 홍석현 회장과 관계가 있지만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건은 직접 당사자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를 이제 검명을 한 거다.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11월 6일만 해도 사실은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계속 시끄러웠을 때예요, 그죠? 맞아요. 그때 이제 증선위에서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머지않아 검찰로 넘어올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11월 6일이냐 20일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사건 관계인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다. 윤리강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또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왜 만났느냐, 또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해요. 왜 만났냐는 사실 취재가 불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저희 두 사람한테 윤석열, 홍석현 두 사람한테 왜 만났냐고 물어봤지만 둘 다 답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대략 취재가 된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러니까 저희 취재 결과로는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았다, 서로. 물론 이제 여기서 전제로 해야 할 것은 그 만남이 과연 한 번이었느냐 여러 차례였느냐. 그건 모른다. 그건 저희가 모르죠. 딱 한 번의 만남을 우연히 제가 알게 돼서 보도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날의 만남에서는 서로 특별한 얘기가 오가진 않았고, 윤석열 총장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하죠. 원래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사들을 보니까 이 만남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약속을 잡은 게 아니고 우연히 가보니까 지인들과 합석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희 취재한 것과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술집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을 갖고 있던 사장님이 운영하는 술집이었고, 그래서 먼저 내가 오늘 거기 갈 거다라고 예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명과 다르죠. 미리 거기서 홍석현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약속을 잡고 간 겁니다. 예, 저희 취재에 따르면 우연히 만났거나 뭐 당연히 뭐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건 사실이 아닌 우연히 것 같습니다.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뭐 되게 적겠죠. 어쨌든 예. 그 상황을 보면은 여러 차례 만났는지 그런 건 확인할 수가 없다. 네. 다만 술 취해서 만났고 이런 걸 보면은 예. 처음 만났는가 싶기도 해요. 그거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면 그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을 수 있고요. 그건 뭐 이제 감찰 쪽에서 네.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예. 어제 장모가 기소가 됐어요. 이건 뭐 감찰과는 관계없이 예. 개별적으로 기소가 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요양병원에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네. 부분에서 네. 과거의 수사에서는 장모가 불기소 처분이 됐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게 다들 의아했다고 얘기를 많이 뒷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죠? 맞아요. 어떤 부분이 의아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의료재단을 같이 설립을 해서 심지어 그 의료재단의 이름도 공동투자자 2명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정도의 의료재단이에요. 근데 그 의료재단이 이제 불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확인서라는 걸 하나 써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확인서가 나는 그냥 단순 투자자고 이 의료재단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확인서예요. 그 한 장을 근거로 이 공동투자자는 다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의료재단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 확인서 한 장을 책임 면제 각서죠. 책임 면제 각서를 근거로 수사에서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그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속이 돼서 수사까지 받았던 이 공동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의료재단에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입을 열지 않았었어요. 저희도 이제 컨택을 시도해보고 만나려고 해봤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사실은 그 윤 총장 장모가 제출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나는 써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취재진이 필적 확인을 해보니까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필적이 전혀 다른 필적이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사안을 이번에는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해서는 뭐 시민보 기자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도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저희 보도의 근거가 경찰의 내사 보고서였고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그러니까 내사니까 아직 수사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사 보고서의 주요 근거는 당시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선수의 진술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자료 확보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 6부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이라면 계좌만 털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 계좌를 못 털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다.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제 감찰 부분에 들어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인데 이거는 그건 여기 김경래 앵커가 직접 보도하신 거라서. 신보 기자랑 이제 같이 취재한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 요번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심 기자가 취재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 부분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심 기자는 왜 이 검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취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제가 윤 총장 처가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됐고 또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 취재한 이제 재수와 검사가 수사 관행에 대한 얘기죠. 사실 이게 검찰 개혁에서 더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추미애 윤석열이 싸우니 많이 이런 얘기보다 검찰이 실제로 수사할 때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용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누가 옳든 누가 그르든 이걸 떠나서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한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그 검찰 개혁의 과제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과도한 권한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죄수화 검사 얘기는 못했지만 죄수화 검사에서 보도한 이런 다음에 문제들, 한번 하죠 뭐. 이런 문제들을 없애려면 예. 이 과도한 권한을 해체해서 예. 여러 기관에 나눠주고 네. 그 기관들이 서로 상호 견제, 감시 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 개혁안은 비록 공수처 설립이 되어 있긴 했지만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직접 수사권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완의 이제 그 개혁이다. 근데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싸우면서 이 나머지 개혁은 할 동력이 지금 상실이 됐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싸움도 가만히 보면은 예. 검찰이 이제 사건을 만들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권한에서 비롯된 것들이 좀 있어요. 감찰 그렇죠. 방해나 물론 이런 그렇죠. 부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싸움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게 생깁니까, 터져가지고. 이게. 예. 예. 네, 어쨌든 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관련된 뭐 직무 배제, 직무 정지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전국 현안들 많이 있죠. 뭐 선거를 비롯해서요. 좀 하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 바로 연결하죠.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뭐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 선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뭐 이게 일단은 뭐 총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나름대로 법무부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사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감찰을 해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위법성과 여러 가지 권한남용 문제들이 발견된 것이고 그것을 네. 통해서 직무 배제 및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서 네.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네. 그 근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밝힌 게 6가지 이유인데 아까 그 뭐 일부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뭐 눈에 띄는 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시는 거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 분석 및 그런 사찰 의혹 관련된 사안. 예. 저는 상당히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사실상 사법 처리될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네.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해서 네. 그것이 이제 실형 선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을 네. 했고 그것을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면 네. 저는 이것은 그 단순한 직무 권한 남용을 넘어서서 위법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검에서는요, 여기에 네. 대해서 이게 중요한 사건은 이게 뭐 사찰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세간에 나오는 뭐 언론에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재판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정도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다. 하던 일이다 원래 이런 식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국정원이나 뭐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비슷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단순한 정보 수집이다. 네. 그런데 사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이죠. 네. 예를 들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상당히 오싹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판사의 성향과 여러 행적들을 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찰은 바로 이런 행위들 전체를 지금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네. 대한민국 검찰의 그 대응 논리가 상당히 저는 수상하고 괴이하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행위는 대검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목적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
저는 이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역사성을 볼 때 예. 심각하고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또 반론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정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보고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란 말이에요. 그때 강력부장이 특히 이제 조국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관련된 보고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심재철 지금 현재 검찰국장이란 말이죠. 법무부에 있는. 그 추미애 장관의 이건 뭐 최측근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건 신복이니 아니니 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 밑에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최종적인 도착지였단 말이죠, 이 정보가. 이러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윤석열 라인이든 또 누구의 라인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고 그 행위 자체의 최종 책임자는 역시 검찰의 총수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조사의 내용상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이 누가 책임자냐는 것은 좀 더 조사를 해보되 이 행위 전체의 전반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뭐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한 얘기들은 일부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중립, 그러니까 그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국회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해석의 문제인데 이 감찰 뭐 징계 사유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이는 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 아니냐.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 정치를 할 것이냐고 분명히 물었을 때 분명히 부인하지 않고 그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저도 그래서 당시 그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부적절하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봉사할 건지 고민 중입니다. 정도까지만 머물렀다면 저는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그럼 정치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그것도 뭐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치적 진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총수가 보일 모습은 아니라고 봤는데 그러나 뭐 명백히 정치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니 정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해서 징계한 건 과도하다는 표현도 진영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별 항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번 감찰에서 상당히 검찰총장과 검찰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난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 이 총론적으로 볼 때 충격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진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치인 장관이 이 권력에 민감한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찍어 누른 거다. 억누른 거다.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긴 해요. 그래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문제 사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을 가져왔고 그것이 계속해서 국가적인 어떤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영에 따라서 쫙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여당 중진으로서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감찰 내용과 대검의 반응 또 여러 걸 볼 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이 문제로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거치 문제를 결정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치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면요. 지금 이 대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가처분, 본안 소송해서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네. 검찰총장이 계속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조직 전체의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생각할 때 대한민국과 검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네. 저는 오히려 본인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우겠다고 한다면 네. 자연인으로 가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네. 오히려 더 국가와 본인에게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장에 대한 거치 얘기할 때 저는 사실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보건대 이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선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예. 결과적으로는 검찰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것이 거의 분명하다. 네. 그래서 진짜 검찰을 사랑한다면 네. 저는 지금쯤은 거치를 결정할 때다. 저는 지금 사태를 고민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거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그럴 뜻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권자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청와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요번에 이 징계 관련된 것 그리고 직무정지와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네.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징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임을 건의하고 해임하는 이런 방식이 더 깔끔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검찰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발표가 청와대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윤석열 총장이 자진해서 네. 거치를 결정할 시간을 나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봅니다. 기회를 줬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굳이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발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네.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의 거치에 대한 네.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다. 거치를 결정할 네.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인데요. 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 비겁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했던 총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를 즉답을 하거나 어떤 거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 거치를 정하는 게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이고 청와대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탄핵이 있잖아요. 네. 최후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어쨌든 그 검찰총장 문제로 이렇게 그 나라가 오랫동안 시끄러지고 네. 그래서 또 무슨 국회 절차까지 네. 이렇게 가는 그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네. 근데 이분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신다면. 네. 적절한 시점에 저는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임해야 된다? 이제는 거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차로는 사퇴를 지금 제가 권유해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네. 본인의 명예만 꾀한다면 네. 그때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하셔야죠. 그걸 국회까지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네. 이제 검찰개혁하고 연관되는 얘기죠. 공수처법
이게 지금 국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이제 회의를 열어요. 이제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다시 이제 추천위 회의를 여는데 이게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입장이 뭐 변한 것도 아니고 여당 입장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자, 안 될 경우에 이게 공수처법 개정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 문제도 결국 시작은 이 공수처 신설과 관련되어진 갈등과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참 나라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국민도 지쳐 있는데 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계속해서 키워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 그 회의에서 또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국회가 이 법안 처리를 해서 이 기나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라를 길게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안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자. 12월 초에 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봐야집니다. 근데 지금 예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 근데 이런 것 이게 공수처법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개정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정을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이런 다른 것들이 또 이게 파행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한숨을 쉬시고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치는 데 일이 뭐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가능한 방법은 여야 합의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요. 그게 안 될 때 지리하게 오래 끄는 것이 과연 더 좋으냐 아니면 때로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문제의 결단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 전술 전략을 펼칠 테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큰 원칙에서는 그동안 몇 년을 끌어온 사안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국가가 완전히 그 혼란과 갈등으로 전초되지 않게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경래 기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대신 진행을 맡게 된 KBS 보도국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최고의 정치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시작하죠. 근데 이제 룰은 이미 지난주에 고지가 됐더라고요. 두 분한테 제가 잠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3분 이내로 짧게 오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룰을 좀 지켜주시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의 이제 갈등 이른바 언론에서는 뭐 추윤 대전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사실 그게 너무 개인 간의 갈등으로 좀 협소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고요. 사실 그런 명명법이 좀 그런 생각도 저도 기자로서 좀 듭니다만. 자, 누구부터 시작하실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밤에 윤석열 총장은 가처분 신청까지 또 낸 상태고요. 지금 오늘 또 평검사 회의도 잇따라 열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우리 윤영석 의원께서 먼저 좀 포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엊그제 발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 저도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말 그 억지와 왜곡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폭거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사건이 이러한 직무배제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제기되는 이런 배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지금 대형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거기에 이제 청와대 수석도 관련이 되었고 전 수석도 관련이 되었고 또 지금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지금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 부당 폐쇄 사건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백운기 전 산업부 장관이 이제 지휘해서 조기 중단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제성 조작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자료를 파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청와대 비서관 여럿이 지금 관련돼 있고 그래서 청와대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그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칼을 대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정권 말기에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결국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몇 번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일괄적으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러한 그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히려 정권 몰락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이 신뢰를 엄청나게 그 위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치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반론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한 6가지 정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 그 법무부에서 발표가요. 예. 언론사 사주하고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채널A 사건 및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측근 비호에서 감찰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문제 그다음에 언론과 거래에서 정보를 흘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이 감찰을 방해했고 총체적으로 지금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는 국정원도 하지 않는 일을 검찰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했던 사찰을 했던 검사가 발표하길 기소 유지를 위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기소 유지와 어떤 판사 재판부의 성향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 유지는 증거와 논리, 객관적 사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냐 아니냐, 또 이 검사 과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뒷조사를 해서 사실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에는 저는 일단의 책임이 법조기자단도 있다고 봐요. 예. 이 내용들이 어떻게 공개되냐면 검찰이 뒷조사를 한 사찰한 내용들을 법조기자단한테 흘리고 법조기자단들이 쓰고 나면 이게 사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판사가 재판 판결을 했는데 보수 언론이나 또는 야당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같은 경우 전부 다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유지되지 않았거든요. 그 경우에 이 판사의 어떤 성향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판사가 과거에 어땠고 어떤 판결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법조기자단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줬겠습니까? 검찰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검사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사정보국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이 반부패 수사팀에 이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부패 수사팀이 옛날 과거 공안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반부패 수사팀에 이 정보가 가면서 사실상 이 사법부라든지 자기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무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이건 형사 사건이고 관련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사실상 이거는 형사 고발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강론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가지 사유를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법무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홍 의원께서는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윤 의원께서 보시기엔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에서 이제 얘기한 직무배제와 이제 징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언급한 거에 대해서 강론적으로는 어떻게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우선 홍 의원이 말씀하신 건 이제 판사의 어떤 성향 분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찰이 있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그런 사찰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
그 문서를 작성했던 그 검사의 얘기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것이 없다. 예. 다만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공개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취합한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그 가장 큰 배경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고 또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주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직무 배제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지금 그 직무 배제를 했거든요. 예. 그 중요한 사유가 이제 그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검찰총장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 그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검찰총장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론조사에 이제 본인이 나오는 것도 제발 좀 빼달라. 여론조사 회사 그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이제 의사와 다르게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건데 본인은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 억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누명을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이제 국민적인 지지가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는 것을 지금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결국은 현 정권이 만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윤석열 총장에게 그 누명을 덮으시나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추미애 장관 본인이 초래한 이러한 정치적 결과를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게 덮으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네, 시간이 저는 이러한 것이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예, 몇 가지가 좀 그 사실관계를 짚고 싶은데요. 정치적 중립.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요. 여당과 야당 어느 한편에 섰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 이해관계를 갖고 그 직위를 또는 그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편에 섰다, 뭐 여당 편에 섰다 이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치 검찰로서 행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관련 사법부의 그 재판사를 뒷조사하고 그다음에 자기 측근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감찰을 방해하고 그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 유력 사주하고 만나서 어떤 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런 것 자체가 야당을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가 없으면 수집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미행하고 뒷조사가 없으면 합법이 아니고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 만들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 다 사법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법 그 판사들을 향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해서 또 그 전화 도청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찰은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 공안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모은 것도 기소했었습니다. 불법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검찰 지금 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취합한 것 그 자체가 불법이고 이러한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블랙 사법농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취합된 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미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를 검찰이 가져가서 나중에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바로 그 전형적인 그 사건이 된 거죠. 저는 이번 문제는 정말 엄단해야 됩니다. 이 어떤 문제가 됐냐면
소위 물리력을 가진 국가 공권력,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군대,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의 민주적 통제가 왜 중요한지를 입증해 준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소권, 무소불위의 그 검찰 권력을 갖고 정치를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사실상 검찰발 사법농단을 한 겁니다. 지금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고위 정치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보도국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지금 같은 그 문건을 두고 물론 이제 그 문건의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문건의 작성자라고 하는 그 검사는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판사 가운데 한 분은 또 이제 내부 게시판에다가 이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같은 거를 두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어떤 차이는 알겠고. 윤 의원께서는 그러면 문건 얘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그 6가지 사유 가운데 문건 빼고 지금 문건 얘기는 좀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은 정말 좀 억지스럽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셨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뭐 여러 가지죠. 방금 우리 한의 말씀하신 것 중에도 뭐 의도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약간 강론으로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접근에 대한 그 감찰실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인데 감찰보다 이제 더 높은 것이 수사거든요. 수사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누명을 덮으시는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정치적인 지금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려는 이 윤석열 총장의 의지를 끊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이 폭거를 자행을 한 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인 지금 중립성을 훼손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윤석열 총장에게 미루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감찰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감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찰 사유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지도 하지 않고 그냥 일개 법무부에 있는 검사를 보내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망신주기식 감찰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죠. 결국은 고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지금 하나같이 전부 다 억지스러운 그러한 어떤 사유를 대면서 직무 배제를 하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친여 성향의 그 참여연대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도 발표한 걸 보면은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유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지금 어제 성명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6가지 사유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야말로 궤변스러운 그런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요. 그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자꾸 이것을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 조직의 문제입니다. 검찰 조직의 문제를 두 사람 간에 마치 개인적 갈등으로 자꾸 협소화시키고 내용을 본질을 흐려버리는 게 지금 최근에 잘못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위를 향해서 아까 그 수사는 했는데 감찰을 방해했다. 우선 감찰을 방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찰을 방해했고 그다음에 감찰을 방해해서 수사도 지연시켰죠. 고의로요. 그래서 수사가 꽤 늦어졌고 현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아무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다만 지금 채널A 기자는 그 당시 그러한 이 소위 검사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피의자 신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실상 겁박했다고 검찰이 그 재판장에서 그건 인정이 되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검찰의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사실상 정치를 한 거죠. 딱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서 공수처 설치, 수사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막기 위해서 이미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정치를 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검찰이 그런 행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하든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광석화처럼 인사청문회 중간에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별짓을 다 했죠. 이번에 이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를 따르는 추정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번 범죄 행위의 핵심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각자 이제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찍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다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분께 약간 반대쪽 입장에 서서 한번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는 그러면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여름 조국 사태 때부터 사실 이게 계속 지금 진행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그 일련의 사태 속에 검찰이 우리 지금 홍 의원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가 안 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한번 듣고 싶고요. 우리 윤영석 의원께는 반대로 홍 의원께는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이런 갈등 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즉 윤석열 체제가 현 정권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수사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부담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서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 시선과 분석에 대해서 좀 짧게 1분씩만 지금 질문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반대 진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거는 비단 뭐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 의원께서. 우선 뭐 윤 총장과 이제 검찰 조직이 뭐 조직적으로 어떤 이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관점보다는요. 결국은 이제 윤 총장을 결국은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검사이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을 시켰고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이제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 그러면서 아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칼을 대라. 그랬죠. 엄정한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과 지금 검찰의 가장 큰 소명은 살아있는 권력을 그야말로 수사하는 것이에요. 그 직무를 그야말로 엄정하게 수행을 했던 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저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칼을 댄 것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그 수사이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그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국민들이 수많은 그 고소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 월성 원전 또 울산시장 선거 라임 옵티머스 모두 다 이게 엄청난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지금 칼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의 지금 본질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1분 좀 넘기셨으니까 홍 의원께도 1분 좀 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저희들은 막을 생각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직무배제가 된다고 해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다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의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라임 옵티머스나 또는 울산시장 사건 또 월성 1호기 사건이 있는데 하나도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비화된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는 현재까지는 금융사기 사건이고요. 어떤 형태도 권력형과 연계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자꾸 청와대에서 전수석 얘기하시는데 청와대 전수석 돈 받은 거 없다는 건 이미 야당도 인정하고 있고 더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돈 5천만 원 어떻게 들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금 관련된 김봉주 씨가
여당 의원들에게도 뭐 일부 준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약간 부풀려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야당 의원에 줬다는 얘기 도리어 지금 유력하게 야당 쪽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하면 권력형 게이트지만 현재로 봐서는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권 차원에서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 1호기 사건은 제가 당시 산업위에 간사라고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지 이것을 권력형 비리로 가져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막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질문 하나씩 그렇게 드려봤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1분 반씩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을 드리고 의견 하나씩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어제 얘기하기를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결자 해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자 해지냐라는 것은 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떻게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하고 좀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24분이니까요. 딱 1분 정도, 1분 반 정도씩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더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비비가 없다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있다면은 이런 비위가 있다면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임명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내놓고 해임을 하든지 차라리 그러한 뭔가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안 보입니다. 도대체 월성 1호기 관련 사건도 그렇고 주실까요?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의 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당규 개정 시에도 그렇고 신공항 백지화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자신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여기까지 굉장히 좀 비겁한 그런 행위다. 홍 의원님.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을 빨리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 개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의 공수처가 빨리 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검찰 인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검찰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이번 특히 사법부 사찰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들은 이건 전부 다 형사고발돼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해서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어제 사법부에서도 바로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대검에 윤 총장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자.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퇴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사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법적 처리가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검찰 개혁과 수사가 동시에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국민에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간극이 좁혀지기가 좀 힘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참 언제 좁혀질까 참 궁금한데요. 최고의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 직무정지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죠.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여쭤보죠. 어제 윤석열 총장 법사위에 출석을 하니마니 가지고 약간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국회에서?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하는 명령을 한 6시쯤 내렸습니다. 저녁 6시요? 엊그제.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 벌어져서 이거는 반드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을 그 국회에 출석시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예. 이런 입장에서 그 제적위원 4분의 1의 긴급 개의를 요청했고 예. 그때는 그 개의 요청서가 법무부와 대검에다 송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날 그 상임위 본회의가 개의가 됐고요. 네. 그 상태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야 개의가 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윤석열 총장도 출석할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확인했더니 출석을 국회 요청이 있으면 출석을 하겠다. 예. 예. 그런 의사를 확인해서 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예. 그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그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그 윤호중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가 안 됐다 하는 사유로 한 15분 만에 바로 사내를 선포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5일 날 재개의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또 윤호중 그 위원장이 아예 법무부랑 대검에 개의 요구서를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아예 그 개의 요구서가 아예 법무부랑 대검에 가지 않아서 저희가 그날 그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윤호중 위원장실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여당 측 입장은 아니 지금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인데 무슨 자격으로 국회에 오느냐. 직무 정지는 됐지만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의 지위는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자격이 이건 그 기관장이 출석해야 된다면은 기관장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뭐 그 직무 정지가 됐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면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한 상태인데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검 입장을 듣긴 했죠. 예, 공식적인 입장들은. 예.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를 못 열게 됐잖아요. 여당이 막아가지고요. 예. 그럼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지금 현재 그 여당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께서 그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럼 윤석열 그 총장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그 현재 그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는 대한변협이나 또는 참여연대조차도 위법하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 지금 고검장을 비롯한 평검사까지 검찰 내부 구성원들 모두가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 그럼 추미애 장관까지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제 미온적인 상태라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것이 저희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를 이낙연 대표가 이제 먼저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장에 대해서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총장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추미애 장관까지 얹어가지고 같이 하자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 모든 사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니 추미애 장관도 같이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추미애 장관은 뭐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 윤석열 총장이라도 하자.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총장이라도 하자. 추미애 장관 못 받으면은.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왜 물러섰겠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보통 그렇게 제안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설 때는 본인들의 그 어떤 그 정치적 행위가 잘못 발을 들였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할 마음이 없다고 보세요? 저쪽 그 민주당 쪽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집권당 대표가 예. 국정조사를 하자고 예. 그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할 마음이 없이 다시 벗어난다면 예. 그 집권당으로서 언제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자인하는 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예. 조금 시간을 끌고 예. 뭐 그러다 국정조사는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할 것 같다. 대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 예. 그렇지 못하다면 뭐 민주당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다. 이걸 자연하는 꼴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네.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시작한 게 벌써 검언유착 사건부터 시작이 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검언유착이라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그 큰 죄를 진 것처럼 네. 채널A 기자와 공모한 것처럼 하면서 직무 배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이제 많이 이제 빗발이 쳤죠, 계속. 네.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벌써 한 5, 6개월 됩니다. 예. 온 국민들이 지금 예. 추미애 장관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게다가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의 그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이라면은 네. 적어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차도 살인지기를 해서 예. 본인은 뒤로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들이우는 자세는 네.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 모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를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네. 청와대 승인 또는 묵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럼 예. 차라리 비록 대통령께서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예. 훌륭한 총장으로 뭐 생각해서 임명을 했지만 예.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본인은 뒤에 빠지고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차도 네. 살인지게로 모든 책임을 예. 나중에 그 법적 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미루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국정의 최종 책임자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해결하는 게 맞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는 뜻이 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의 교체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려면 대통령이 나가서 예. 직접 나서서 해임을 하고 예. 그걸 못할 거라면은 예. 추미애 장관의 그 칼을 빌려서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추미애 장관을 그 해임시킴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그 어떤 그 해임을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못할 거라면 예. 추미애 장관을 교체시킴으로써 네네.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징계 사유로 6가지를 내놨는데 뭐 다른 네. 것들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 법관 사찰 문제 요거는 이제 어제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건을 공개해 버렸어요. 네네. 근데 뭐 이게 판사들의 뭐 농구 잘하는 거 뭐 어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거 이런 것까지 약간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적어도 징계를 요청하려면 예. 그동안 핵심 모든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요청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예. 즉 뭐 라임 옵티머스 검사 비리 뭐 묵인 의혹, 네. 또 특활비 뭐 주머니 돈 사용 의혹 이런 것도 징계 사유라고 본인이 감찰까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싹 빠져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던 갑자기 뭐 불법 사찰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판결 내용이 되면 불법 사찰이 되려면은 네.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되고 예. 그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뭐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가 예. 같은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그 수집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박주민 의원도 왜 김태호 전 수사관이 2018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사찰 의혹 폭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 아하. 다만 그게 불법이 되려면은 예. 수집 방법이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돼야 되고 예. 수집 정보가 개인적인 약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 거기에 나온 세평이라는 것이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예. 대부분 이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재판 절차가 너무 법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든지 예. 판단이 좀 이 중간에 어떤 방향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런 거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법 사찰이나 프레임을 씌운다면은 네. 이거는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윤석열 총장이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를 수긍하지 않을 테고 예.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한다. 네. 그럴 때 이 윤석열 총장이 과거 사법농단 수사를 함으로써 네. 법원 판사들의 굉장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때 네.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법원의 그런 부분을 네.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한변협도 그렇고요. 또 친여 성향이라는 참여연대조차도 예.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명확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있어서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불법 사찰이라는 의혹에 받고 있는 문건을 보니까 그죠? 그 세평의 내용이 예. 대부분 재판 성향이 어떻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판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는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거는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알아보는 거랑 똑같죠. 네. 그거 알겠습니다. 사찰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오늘 뻘겋네요, 뻘게. 오늘 신호등이. 원래 또 시사 프로는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색이 환해요. 왜 화내요? 물만한 고기처럼 오늘 엄청 공격을 해야 될 것 두려우시죠? 같은데. 예. 아니 제가 다 방어를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추미애 장관을 들고 오셨는데 빨간불이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윤석열 총장을 들고 오셨는데 빨간불이에요. 서로 바꾸면 파란불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건가요? 네. 그럼 긍정적으로 파란불을 갖고 오시지 왜 윤석열 파란불, 추미애 파란불 이런 걸로 갖고 오셔도 될 원래 텐데. 이렇게 시사 프로는 이렇게 띄워주는 거다는 이렇게 좀 이런 게 더 좀 시사 프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비판 이런 거. 이번 주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 저녁 6시에 추미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 들어갔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쭉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논란도 있고 사찰 의혹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문건이 공개된 사건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한 얘기 누구부터 듣죠 이게? 하나 재밌는 얘기보다는 약간 의미 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니 선방을 해야죠. 현근택 변호사님. 공격을 할 거니까. 이 저녁 6시에 인터뷰한 것 갖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왜 6시에 하냐. 기자들이 거부하려고 그랬었다고. 제가 다른 어떤 정치 여의도에서나 하면서 일요일 날도 하고요. 아니 낮에도 하고 저녁도 하는데 왜 기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왜 브리핑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은 그동안 어찌 보면 굉장히 정해진 루틴에 따라 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법무부 이게 지금 법무부 원래 공보실은 이제 과천에 있어요. 예. 기자들이 안 오다 보니까 서울 고검에다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출입이 일진이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만약에 낮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 다 이제 검찰 출입들하니까 검찰한테 다 또 확인해가지고 보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액면 그대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이 진솔하게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왜 퇴근 시간 이후에 브리핑 하십니까?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정식으로 항의도 하더라고요. 정식 항의했다고. 저는 이 법조 기자들의 어떤 약간 카르텔이라 그럴까? 그런 건 좀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기자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쌓인 게 좀 있다. 그러니까 브리핑 같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자꾸 통보가 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제대로 하려면요. 그 기자들이 과천으로 와야 돼요. 와서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 브리핑 만들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죠. 퇴근 시간 때문에 만약에 누가 불만을 가졌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예. 어쨌든 그 얘기부터 출발을 하셨네요. 왜 얘기를 꺼내신 겁니까 그 얘기를? 시간을 그냥 보내려고 꺼낸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금 3분이 갔어. 이거 하느라고 내가 답답해서 지금. 답답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답답하셨으면. 네, 답답하셨으면. 이 얘기에 대해서 논평 없어요. 저는. 논평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요일부터 진행된 오늘까지의 상황. 브리핑 시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에 관해도 굳이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6시인가? 5시 반인가? 8시 몇 분에 5시 거의 한 8시 때 브리핑을 하고 판사 자체했어. 그리고 대검 감찰부에서 영장을 받은 게 2시간도 안 돼서 8시예요. 그죠. 그날 저녁 8시 영장이 나왔고 압수수색 영장에. 예. 그거 언제 쳐가지고 보내서 발부받았을까? 2시간 만에.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장관이 6시에 딱 발표하니까 갑자기 한동수 감찰부장이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우와 장관님 이런 걸 하셨네. 그럼 우리는 빨리 수사를 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걸 하고 그때부터 법무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막 해가지고 영장 발부를 2시간 만에 받아낸 건지. 그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럼 6시 전부터 이미 사전 분명히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시 전부터 사전 교감을 오늘 장관님 이런 거 하신단다. 그럼 자료 좀 받아와. 그래서 오후 내내 딱 준비해가지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2시간 만에 한 거면 한동수 감찰부장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빨리빨리. 후자라면 사전 교감이라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다가 자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검 감찰부는 어쨌든 대검 소속이니까 그래 총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차관의 결재는 받아야지. 그것도 없이 그럼 법무부에서 자료를 사전에 넘겨뒀다면 그 검찰청법 위반인데? 그 위반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6가지 항목 중에 보면요. 2-3가지 정도는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건 전임할 때나 감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장 청구는 당연히 준비는 했겠죠. 제가 봐도 준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찰이고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발표하는 순간 알고 있었어요?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아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총장이 수사권이 어쨌든 지휘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는 8시에 딱 발표를 해요. 그럼 다 퇴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밤에 준비를 막 해. 자료가 많잖아요.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은 잘 나오지만 그리고 판사들이 기분 나쁘니까 내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받아서 오후에 집행했다 그러면 그러겠다 하는데 2시간 만에 청구해서 받아냈다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거라면 법무부로 미리 언지를 받았다는 건 자료도 받고 그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는데 좀. 근데 기자님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 변호사님도 사전에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그 영장을 받은 그 문건 있잖아요. 사찰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 사찰 의혹 문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찰 문건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나는 또 핵심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요거는 현 변호사님부터? 지금 아마 이제 대검의 반박을 보니까 평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작성했던 것들이다. 하던 거다. 평소에 하던 일이다. 그리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거다 이러는데 이거를 그럼 어디서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소유지는 공판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검 공판 송무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선후배끼리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좀 이렇더라 이렇게 말로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조사한 데가 수사정보 담당관실이에요. 수사정보. 예전에 이름 뭐냐면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 그렇죠. 옛날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수사나 범죄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수사로 넘기는 그 전 단계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게 수사 정보나 범죄 정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 아마 성상훈 부장검사가 보니까 공소 유지도 수사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 공판과 관련된 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가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사건 같으면 이런 정보가 있더라. 요걸 좀 조사해 봐라든지 공판할 때 이걸 반영하라. 이건 가능해요. 근데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김미리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건을 맡았잖아요. 동생 사건도 많았고. 근데 굉장히 이제 검찰에서도 비판했고 언론에서도 비판했는데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편파적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동생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 내용도 있어요 보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다. 그 말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은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뭐 누구 처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한다. 그거를 왜 범정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별 꺼리낌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는 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별거 안 가니까 공개한 건데 예전에 우리가 그 사법농단 판사할 때 그 문제 생길 때도요. 지금 뭐 감청이나 뭐 미행 이런 거 안 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농단 판사들 감청하거나 도청 미행한 거 아니에요. 세평 적은 거예요. 판사들끼리 아니면 법원 내에서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고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 써놓고 그걸 일단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를 하는 거죠. 정보를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주의를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범정에서 그걸 했다는 것도 문제고 이걸 써서 공유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좀 길게 얘기하셨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저는 위험한 사람인 건가 인권 의식이 없는 사람인 건가 저는 왜 그걸 보니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건 왜일까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다들. 저도 모르겠어요. 각자 얘기하세요 각자. 결국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저 예전에 소위 말하는 법원행정 블랙리스트 그거 지금 아마 막 집권 나면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죠.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모리 야기 판사 뭐 이런 거기다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유무죄 따지기 전에 이걸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그때도 뭐 뒷조사 감청 이런 건 없었겠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그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목적. 문제 있는데 날려. 요것 때문에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게 비판의 포인트였어요. 실제로 인사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인사를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뭐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뭐 한 여자 뭐 분이 계신데 엘모 근데 그분은 또 그것 때문에 인사 불이익 받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찌 됐건 간에 누군지 아시죠? 예. 어찌 됐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얘기하시죠. 어찌 됐건 간에 그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말 잘 듣는 사람 법원행정처 올리고 좋은 지 자료 보내주고 아니면 날리고. 왜냐하면 인사권을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판사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공판검사가 판사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나요? 속된 말로 하면 자, 이 판사 성향이 이래. 예를 들어서 이 판사는 성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거의 안 해.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집행유예 안 해. 거의 다 실형이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겁니다. 재판 진행 방식. 이런 얘기도 있더라. 피고인의 증거 신청 다 받아준다.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 변호사한테 되게 좋은 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꾸 이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문건에 얘기 안 나왔는데. 그건 다 공개도 안 나오는데 언론에 뭐. 김미리 부장. 우리 조항 연구에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그 당시에 서울 보수 언론 중심으로 야 이거 우리 법 연구회니까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조국 전 장관 편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사가 쏟아져서 사실은. 그러니 자 우리 법 연구회니까 과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합리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거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차장 처제. 근데 이거는요. 그 차장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잖아요. 차장이면 이 차장이니까 고위 간부. 이 차장인데가 몇 군데 안 되긴 하지만 고위 간부의 처제. 뭐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편을 이런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야 재판장이 검찰 고위직의 인척이라고 하면
피고인 측에도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를 대비해서 안 하는 두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김민희 부장한테 압박을 하자는 겁니까 검찰이? 당신 처제잖아. 압박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공판의 유지. 그거 한번 그리고 하나 얘기해봐요. 더. 잠깐 하나 더. 범정에서 작성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범정에서요? 그러니까 수사 정보라고 하는데 수사 정보와 공판 정보는 넓게 보면 저는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면. 그리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가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문제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호사로도 합니다 이거. 형도 하죠. 어느 정도는. 저 합니다. 뭘 해요? 이 정도의 세평수식을. 물론 저기. 우리는 문건을 만들지 않지. 저 혼자 보고 말 거니까. 예. 얼마 전에도 했어요 저는. 어떤 판사 성향 어때? 이러고. 근데 국가기관에서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 문제 삼는 국가기관의 권한남용을 문제 삼을 때는 국가기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정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뭐 감찰권 이런 권한 그 칼을 이용해서 했다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 그거 아니라고요. 재판에 들어가는 수사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법정에 들어가는 재판의 당사자가 판사의 성향이 범죄정보 얘기는. 수사정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 공판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공판부에서 그럼 해야지 왜 범죄정보 아니 수사를 공판 하냐고. 유지를 위해서 저 지원 부족이 때문에 백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최종적으로 누구 손에 들어갔냐면 심재철 부장 손에 들어갔어요. 예.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화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법조인이고 지금 저 손정일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범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판사의 불법 사찰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이거 왜 그냥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라면 윤석열 총장 바보입니까? 이걸 왜 줬어요 심재철 부장한테? 심재철 부장은 속된 말로 추미애 장관이 그 어떻게 보면 총장의 견제용으로 거기다 보낸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걸 왜 줬겠냐고. 심재철 부장은 왜 그걸 알겠습니다.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예. 장관이 계속 나와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총장 감찰에서 감찰을 얘기할 때 이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걸 정말 감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 왜 9개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고 얘기 없었을까? 이걸 왜 범정에서 했느냐 이 부분이 있고 그때 이미 나왔던 거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내놓느냐 뭐 이 문제가 왜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심재철 부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에 아마 검찰 조직의 특성이 자기 상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 문제 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국장이든 반부장도 대검의 참모거든요. 참모 역할이라는 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뭐 다른 사건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건 모르겠지만 혼자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문제는 이거 범정에서 이게 결국은 핵심이 수사 정보, 범죄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공판 유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판사 성향하고 공판 유지할 때는 범죄 정보 아니면 증거라든지 아니면 증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뭐하러 판사에 대한 거를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공판을 유지한 것과 변호사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과 자꾸 변호사하고 예를 드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의뢰인을 받든 사적인 영역이고 여기는 공무원이고 어쨌든 검찰 조직이고 범죄 수사를 캐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이들이 그러면 그 검찰권을 이용해서 한 거냐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권을 이용해서.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문제 삼은 거는 이런 것들을 구두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술 마시다가 김태민이랑 저랑 김경래 앵커가 좀 보니까 편파적이야. 왜 이렇게 편파적이 내 말 잘 안 들어줘. 나한테 발언권 안 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기재해가지고 우리 당 그 나오는 패널들한테 쫙 돌려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어쨌든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해보려고. 김경래 앵커는 어떤 농구를 좋아하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이걸 왜 조사하냐고. 근데 어쨌든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 말씀만 듣고 한 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죠. 자 지금 징계위원회 열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소송 들어가고.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 한다면서요. 네. 징계위원회 뭐 추장관 임명한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위촉 간 사람들. 그 전에 가처분 나올라나? 아니 가처분은 판사 법원은 뭉갤 거예요 이거. 아 뭉갤 거예요? 네.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뭉개고 뭐 하다 보면 일찍 그 시간 지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그러면은 수요일 날 징계가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소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은 그 징계 자체를 다투는 거 바뀔 건데 근데 하나 이게 뭐냐가 있냐면
원래 감찰위원회 해야 되잖아요. 네. 사천에. 근데 감찰위 안 했어요. 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근데 네. 감찰위원회 열리려면 위원 3분의 1이 동의 열어달라면 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외부 위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한다는 거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월, 화 사이에 감찰위원회가 열리면 네. 그러면 외부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수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영향을 받을 텐데 뭐 감찰위 열어달라고 그래도 뭐 하고 10일날 잡힌 거 안 땡기겠죠 뭐 법무부에서. 자 형은택 변호사님 저는 좀 달리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징계가 이제 내달 2일 열리는데 그 전에 집행 정지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말씀처럼 왜냐하면 이 행정 사건에서 집행 정지는 받아주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하면 받아줘요. 특히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직무 배제돼 버리면 임기를 보장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인용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집행정지 인용해 준다고 해서 뭐 게임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직무 배제하는 거하고 징계하는 건 또 별개예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들어가고 아마 징계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게 뭐 결국은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정 이상은 중징계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라서. 자, 해임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는 만약에 이게 사찰을 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거나 시켰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해임까지 결정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찰을 지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두 분이 아침 드시면서 계속 장관님은?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